2012년 호주 멜버른에서 화자오 장이라는 50대 여성이 며느리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장은 중국 푸젠성에서 태어나 극심한 빈곤을 겪으며 자랐고 정규 교육을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한자녀 정책을 피해서 5명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중 아들 피터는 당국의 감시를 피해 돼지우리에서 출산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들 피터는 장학금을 받고 호주에서 유학하고 일자리를 얻으며 호주에 정착했습니다. 아들은 16세에 호주로 건너와 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하던 셀리나와 혼전임신으로 결혼했습니다. 장은 2010년 손자를 돌보기 위해 중국에서 호주로 이주했는데 보수적인 전통관을 갖고 있는 장은 며느리가 전통식으로 자신을 대접해주기를 원했고 이 때문에 며느리 셀레나와 자주 다투었다고 합니다. 장은 아들이 이혼하고 호주 영주권을 위해 최대 50만 달러를 지불할 중국 여성과 결혼하기를 바랐고 셀레나가 자신의 아들과 결혼했기 때문에 아들에게 수십만 달러의 빚이 있는 거라고 떠들어댔습니다. 장은 셀레나에게 아들과 이혼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손자인 알프레드가 다른 남자의 아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셀레나는 셀레나대로 시어머니가 자신의 아들 알프레드에게 다가오거나 만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장은 2011년 어느 날 셀레나와 다투고 나서 가위로 셀레나의 머리카락들을 잘라버리기도 했습니다. 사건 직전 장의 지속적인 학대로 인해 셀레나는 중국으로 돌아갔지만 남편의 설득으로 다시 호주로 돌아온 상태였습니다. 2012년 5월 3일 사건 당일 장과 셀레나는 알프레드의 목욕물에 양을 두고 다투었습니다. 그리고 격분한 장이 망치로 셀레나를 33번 이상 때려 살해합니다. 사망 당시 셀레나는 고작 21세였습니다. 장은 셀레나의 시신을 나일론 가방에 넣어 이웃에 바퀴 달린 쓰레기통에 넣었고 시신을 처리하기 위해 쓰레기통을 굴려 호수가에 버렸습니다. 살인 다음날 장이 딸들에게 며느리를 살해한 사실을 고백했고 두 딸이 어머니를 경찰서로 데려가 자백하도록 했습니다. 재판에서 장의 변호인은 며느리 셀레나가 먼저 망치를 가져왔고 장이 자기 방어 도중 휘두른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장은 평소에도 손자에게 자주 어머니를 어떻게 바꾸고 싶은지를 물었습니다. 아들 피터는 자신의 어머니가 항상 셀레나에게 소리를 질렀고 그럴 때면 셀레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때문에 갈등을 셀레나가 시작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법정에서 장은 아들을 여러 차례 애타게 불렀지만 아들은 끝까지 어머니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셀레나의 어머니는 사건 이후 딸을 껴안으려 달려가는 악몽을 지속적으로 꾼다고 말했습니다. 2014년 8월 장은 1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했고 2015년 항소법원은 형량을 22년으로 늘렸습니다. 피터는 아들과 함께 장모님과 중국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2024년 3월 30일 미국 텍사스에서 두 여성이 실종되었습니다. 사진 왼쪽의 여성은 베로니카 버틀러로 최근 감옥에 있는 남편과 이혼 후 양육권 분쟁을 겪고 있었습니다. 3월 30일 두 자녀의 생일 파티를 위해 오클라호마로 아이들을 데리러 가던 길이었습니다. 사진 오른쪽의 질리언 켈리는 아동보호국에서 파견한 감독자였습니다. 본래 다른 사람이 정규 감독자였지만 대신해서 해당 출장을 나온 참이었습니다. 여성들이 실종된 오클라호마 지역은 인적이 적고 범죄가 자주 일어나는 위험한 지역이었습니다. 당국은 두 여성의 실종이 범죄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시작했고 두 여성은 한 농장의 구덩이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여성들의 신체 일부는 구덩이에서 나온 냉장고 안에서 나왔습니다. 용의자로 베로니카의 시어머니인 티파니 애덤스와 그 남자친구인 테드 컬럼, 콜과 코라 투엄블리 부부가 체포되었습니다. 이 4명은 신의 괴짜들이라는 사이비 종교단체의 일원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인 애덤스는 페이스북에 음모론을 올리고 나는 광적인 신도였습니다. 애덤스의 아들이자 베로니카의 전남편인 랭글러 링먼이 아이들의 양육권을 가져갔지만 그가 재활시설에 가게 되면서 아이들은 애덤스가 키우게 되었고 베로니카는 아이들의 양육권을 애덤스와 다투게 됩니다. 애덤스는 손주들을 신의 괴짜들 종교의 일원으로 키우기를 원했고 베로니카를 살해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한 달 전 2월에 이미 종교단체 일원들과 베로니카를 사고사로 위장해 살해하기 위해 해당 지역으로 갔습니다. 베로니카가 운전하는 차량 위로 모루를 떨어뜨리려 했는데 베로니카가 집에서 나오지 않아 실패로 끝났습니다. 한 번의 실패 이후 애덤스는 철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애덤스는 테이저건으로 인한 고통 수준과 다양한 총기 상점, 선불 휴대전화 구매 방법 등을 검색했다고 합니다. 3월에 버틀러가 당국의 자녀와 더 많은 면회 시간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자 애덤스는 스턴건 5대를 구매합니다.
또 추적이 어려워 범죄에 자주 쓰이는 선불폰 3대도 구매했습니다. 살인 모임 참가자들에게 개인폰 사용을 금지하고 선불폰을 한 대씩 지급했습니다. 남자친구인 컬럼은 전날 밤 자신이 임대한 목초지의 주인에게 나무 하나를 제거하고 그 구덩이를 콘크리트로 메워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애덤스는 아이들을 데리러 오겠다는 베로니카의 요청을 알게 되자 손주들을 담당하는 아동 감독관에게 전화를 걸어 긴 휴가를 가는 건 어떤지 제의했습니다. 마침 담당 감독관은 일정이 있어 질리언이 대신하여 가게 되었고 베로니카와 질리언은 아이들을 데리러 가기 위해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3월 30일 베로니카와 질리언은 목적지에서 3마일 떨어진 곳에서 실종되었고 그 장소에서는 피용덩이와 차량이 발견되었습니다. 두 여성이 살해된 다음날 새벽 살인에 동참한 투엄블리 부부는 돌아와서 딸에게 차량을 닦으라고 지시했습니다. 딸이 묻자 자신들이 여성들을 살해했다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부부는 차량으로 길을 막고 두 여성이 탄 차량을 망치로 부수어 애덤스와 컬럼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유인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경찰은 그들이 작업한 것으로 보이는 장소에서 부러진 망치와 피해자들의 소지품, 세대의 선불 휴대폰을 발견했고 최소한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부상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14일 경찰이 컬럼이 임대한 목초지를 수색했고 구덩이에서 나온 상자형 냉동고 안에 두 여성의 유해가 발견되었습니다. 살인범 4명은 1급 살인 및 납치 혐의로 체포되어 구치소에 있으며 해당 종교 집단에서 용의자도 추가적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당국은 시어머니 커플과 투엄블리 부부가 친구 사이임과 동시에 로맨틱한 관계라고 밝혔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이나 그들 모두 최소 종신형이나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2009년 4월 26일 젊은 아기 엄마 헤더는 미국 대형마트 체인인 타겟의 주차장에서 전남편과 만났습니다. 18개월 아기였던 아들 카슨을 전남편에게서 넘겨받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25세였던 헤더는 어린 나이에 스티븐 스트루브와 결혼해 아들 하나를 낳았습니다. 2008년 남편이 상간녀와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견디지 못해 이혼한 후 전남편과 아들을 공동 양육 중이었습니다. 헤더는 평소 안전에 대한 걱정을 갖고 있었기에 탁 트여 있고 CCTV가 있어 안전해 보였던 타겟의 주차장에서 매번 아들을 교환했었습니다. 전남편이 떠나고 헤더가 아들을 카시트에 앉혔는데 수염을 단 누군가가 다가왔습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수염을 단 남성과 헤더는 짧게 다투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이후 용의자는 헤더의 머리를 총으로 쏘고 주차장을 걸어나갔습니다. 헤더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고 경찰은 무작위로 표적이 된 것이 아닌 계획범의 소행으로 추정했습니다. 경찰은 헤더와 스티븐이 아들을 교환한 장소가 타겟의 주차장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을 12명으로 좁혔습니다. 수사관들은 처음엔 전남편인 스티브를 용의선상에 놓았습니다. 그런데 스티브의 알리바이가 확인되고 목격자의 일부가 용의자가 가짜 수염을 붙인 여성일 수도 있다는 것을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전략을 바꾸었습니다. 경찰이 스티브에게 용의자가 주차장을 걸어나가는 CCTV를 보여주자 스티브는 영상 속의 인물을 알아보았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바로 자신의 어머니이자 헤더의 시어머니였던 조안나 헤이스였습니다. 조안나는 평소 전 며느리 헤더가 종종 더러운 기저귀와 손톱 밑에 흙이 묻은 채로 손자를 데려온다고 혐오감을 공개적으로 토로했습니다. 조안나의 친구는 평소 조안나가 등록되지 않은 총을 구매해 사용하고 이후 녹여서 호수에 버릴 것이라고 말했고 실제로 건설 현장에서 3번이나 총을 구매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실제로 이후 사건에 사용된 총은 끝까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 알리바이를 위해 자신의 신용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주어 영수증을 남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스티브는 자신의 어머니가 범인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경찰에 협조하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스티브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범인의 걸음걸이가 어머니와 똑같아 보이며 왜 그랬는지 물었습니다. 조안나는 자신이 얻을 것이 없다며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대화는 스티븐이 어머니 조안나에게 몇 분 후면 경찰이 데리러 올 테니 옷을 챙겨 입으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조안나는 평소에도 며느리에게 손자의 양육권이 넘어갈까봐 매우 걱정했고 헤더의 주변인들은 조안나가 매우 통제적이었고 헤더가 조안나를 매우 두려워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법정에서 조안나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헤더를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절대로 범인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조안나는 사건 당일 패스트푸드점에서 이용한 영수증을 제출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살인을 저지를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가짜 수염과 가발을 쓴 이유는 18개월이었던 손자가 자신을 알아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던 중 아들 스티브는
조안나의 완강한 부인의 증언을 철회했지만 결국 조안나는 헤더의 살인죄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헤더의 아들 카스는 헤더의 부모님이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조안나는 감옥에서도 자신이 범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